안녕하십니까, 정환진입니다. 가장 먼저 출근하고 가장 늦게 퇴근한다. 이 말은요, 모든 CEO들에게 해당되는 말인 것 같습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김영환 대표도요, 설린상고에서 듀폰코리아에 처음 직장 생활을 할 때 누구보다도 일찍 나와서요, 청소도 하고 정리정돈도 하고요, 그리고 업무에 대해서 익히기도 하고요, 뭔가 남들과 다르게 생활했고요, 퇴근도 누구보다도 늦게 퇴근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회사가 돌아가는 상황, 그리고 내가 어떻게 살아갈지에 대한 고민도 많이 했었습니다. 그래서 성공한지도 모릅니다. 김영환 대표는요, 1970년 서울에서 태어났습니다. 이형제 중에서 장남이었는데요, 초등학교 시절 부모님이 이혼을 했습니다. 그 때문에 할머니, 할아버지 밑에서 클 수밖에 없었는데요, 할머니, 할아버지는 폐지를 주어서 형제를 키웠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가난이라는 것은 늘 집에 상존을 했고요, 이 가난이 원망스럽기까지 했습니다. 그때 김영환 대표는 생각을 합니다. 이 가난을 어떻게 탈출할 수 있을까? 근데 신기하게도 김영환 대표는 바로 공부를 선택을 합니다. 내가 공부를 잘해서 이 가난을 이겨내겠다. 보통 사람하고는 완전히 다른 생각입니다. 실제로도 1985년에 설린상업고등학교에 입학을 하게 되는데, 뭐 가난하니까 대학에 대한 꿈보다는 상업계 고등학교에 가서 빨리 취직을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더 앞섰던 거죠. 그리고 설린상고 같은 경우는 야간에 수업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주간에는 쉽게 말하면 아르바이트를 할 수 있었습니다. 돈도 벌어가면서 공부도 할 수 있었다는 뜻이죠. 그래서 김영환 대표는 16살 어린 나이에 듀폰코리아에 입사를 하게 됩니다. 근데 이 16살 어린 이 청소년이라고 해야 될까? 소년이 생각을 다르게 합니다. 그 첫 번째가 가장 일찍 출근하는 거예요. 누구보다도 일찍 출근을 해서 바닥도 청소를 하고요, 책상도 청소를 하고요, 정리정돈에 앞장서는 거죠. 그게 하루 이틀이 아니라 늘 똑같은 생활을 하니까 상사들도 인정을 하는 거예요. 퇴근도 마찬가지예요. 퇴근도 선배들, 직장 상사들, 동료들 다 퇴근하고 나서 그때서야 퇴근 준비를 할 정도로. 그럼 그 시간 동안 뭐 하느냐? 업무도 익히고요, 자기 개발도 하는 거예요. 그런데 듀폰코리아니까 외국계 회사지 않습니까?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영어가 안 돼서, 의사소통이 안 돼서 갑자기 멍찌게 되는 거죠. 그야말로 의사소통의 걸림돌이 너무 심했던 거예요. 그때부터 또 김영환 대표만의 어떤 위기 탈출법을 고안해냅니다. 바로 24시간을 넘어서 25시간까지 영어 공부를 하는 거예요. 길거리 다니면서 영어 단어 외우고요, 수첩에 보면 빼곡히 영어 단어들이 촘촘히 적혀 있는 거예요. 뭘 하겠다 하면 이기겠다, 아니면 넘겠다, 아니면 성취하겠다, 이 욕심이 굉장히 강했던 거죠. 1년이 지나니까 일취월장이에요. 2년이 지나니까 아주 자유로운 농담이 가능할 정도의 대화가 되는 겁니다. 그렇게 3년 동안 근무하면서 듀폰코리아에서 아주 일 잘하는 청년, 이걸로 아주 뭐라 그럴까요? 규정화됐다 그럴까요? 그만큼 열심히 일을 했던 거죠. 1988년에 군대를 입대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영어 공부는 손에서 놓지 않았습니다. 언젠가는 내가 넘어야 될 산이기 때문에 지금 넘어놓겠다는 생각인 거죠. 실제로 군대를 제대를 하고 다시 듀폰코리아에 갔는데 이제 받아주는 거예요. 옛날에 열심히 했던 모습을 알기 때문에. 아르바이트가 아니라 정규직 사원으로 뽑아준 거예요. 그러면서 1991년에 전기생산부로 발령을 받습니다. 아르바이트가 아니라 정규직 사원으로 뽑아준 거예요. 그러면서 1991년에
전기 생산부로 발령을 받습니다. 주로 전기 생산부는 전자제품 내지는 전자부품이죠. 전자부품을 생산해서 세계에다 수출하는 그런 부서였습니다. 여기서도 어김없이 김영환 대표는 남들과 다른 모습을 보입니다. 바로 빠른 손놀림으로 생산량을 많이 해내는 거죠. 게다가 늘 일찍 와서 청소하고 정리정돈하고 생산 열심히 해서 남들보다 많이 하고, 당연히 생산직 관리자들은 김영환 대표가 이쁜 거예요. 과거처럼 똑같이 능력을 인정하고 또 그 능력을 높이 사는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누구에게라도 인정을 받고 스스로도 노력을 해서 공부를 많이 했지만 말 못할 고민은 있는 거예요. 고졸이라는 학력 컴플렉스예요. 물론 생산직 다른 사원들은 대부분 고졸이었습니다. 그런데 생산직을 관리하는 관리자들은 대부분 대졸이고 명문대 졸업생들이에요. 이대로 가면 어쩔 수 없이 나도 생산직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생산직 근로자로 내 인생을 끝나야 한다 하는 아쉬움까지 있는 거예요. 그때부터 대학을 가야 되겠다 하는 생각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때 함께 근무하던 선배가 유학을 떠나는 거예요. 일단 영어가 되니까 좀 쉽지가 않아요. 김영환 대표도 자연스럽게 유학을 꿈꾸게 됩니다. 그때부터 목표가 생긴 겁니다. 이제 인생은 목표가 생기면 그때부터는요 완전히 달라집니다. 생활 자체가 달라집니다. 뭐든지 진지해지고 열심히 되고요. 그러니까 밤낮으로 심지어는 산업까지 근무를 하면서 유학비 마련에 들어갑니다. 그것도 1년 6개월 동안 정말 열심히 합니다. 아직 가난했기 때문에 유학 갈 수 있는 입장은 못 됐거든요. 1년 6개월 동안 모으니까 유학 갈 돈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1992년에 호주로 유학을 떠납니다. 가난했지만 스스로 노력했고요. 노력해서 성취한 결과입니다. 물론 가서도 경영학을 전공합니다. 왜냐하면 전문 경영인이 쉽게 말하면 CEO가 큰 돈을 번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때부터 주경야독의 전쟁이 펼쳐집니다. 새벽에는요 슈퍼마켓에 가서 슈퍼마켓 관리를 하면서 아르바이트를 하고요. 낮에는 학교 가서 공부하고요. 밤에는 잡지 배달하는 거예요. 근데 피곤한 걸 모르는 거예요. 왜? 내가 하고 싶은 일이니까. 내가 즐기고 있으니까. 4년이 후딱 가는 후딱. 저런 무렵에 대해서 일자리를 찾을 때도 고민을 합니다. 취직을 할 것이냐, 그렇지 않으면 다른 방법이 있을 거냐. 그때 문득 사업을 해보자. 기왕 돈 벌자고 하면 사업을 하는 것보다 더 좋은 게 어디 있겠느냐. 정말 당돌하고도 무모하죠. 가난이라는 것, 이미 이 가난은 김영환 대표의 곁을 떠났습니다. 이제는 거기에 청년의 어떤 도전 정신만 남은 거죠. 김영환 대표도 1997년에 KJ 인터내셔널이라는 무역회사를 세웁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에 마침 내가 창업을 해보겠다 했던 그 당시에 주변에 있는 지인이 설탕꽃을 보여주면서 자네 호주에서 공부했다고 하니까 이거 수출해보지 않을래? 하는 제안이 있었거든요. 근데 설탕꽃을 보니까 케이크나 위에 장식을 하는 게 설탕꽃인데 해볼 만한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 무역회사를 하겠다 하고 차린 겁니다. 당돌하고 대단한 도전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은 더 황당합니다. 솔직히 회사를 차려놓고 이제 설탕꽃을 호주에 팔겠다 이렇게 생각까지 했어요. 그런데 그 다음부터는 한국에 전화를 하는 거예요. 제과업체 해야 된다. 호주에 있는 제과업체한테다가 하나씩 일일이 전화를 해서 설탕꽃을 사겠냐고 물어보는 거예요. 야, 정말 젊으니까 가능한 거잖아요. 실제로 김영환 대표가 전화를 하고 또 필요할 때마다 가서 호주를 방문해 직접 설명을 하고, 제과업체들은 감탄사를 내기 시작합니다. 노력이 가상하다 이거죠. 그러면서 주문이 하나씩 터지기 시작하면서 술출의 물꼬도 터집니다.
한 번 터진 물꼬는요, 당연히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한 번 받은 수주는 점점 좋아지는 거예요. 왜? 열심히 하니까요. 그러면서 아이디어 더 내는 거죠. 호주에서 팔리면 당연히 미국에서 팔리겠다. 또 미국 시장 뚫기 시작합니다. 이제는 그 무한 방법이 아니라 이번에는 이제 정식으로 미국에서 하는 뭐 제과 제빵 박람회 같은 데를 참석을 합니다. 당연히 바이어들은 몰리고 질문 공세는 이어집니다. 직접 본인이 이렇게 보여주면서 설명을 하니까 너도 나도 사겠다고 날린 거죠. 아주 자연스럽게 미국 수출은 그렇게 성공을 하고 맙니다. 그러면서 한편으로는 제과 제품에 대한 수입도 같이 합니다. 물론 다양한 수입품이 있었지만 그중에 가장 핵심이었던 게 고급 수제 초콜릿이었어요. 대한민국 그 당시만 하더라도 대량으로 생산한 초콜릿이 있을지언정 고급 수제 초콜릿 시장은 없었습니다. 바로 김영한 대표가 프랑스나 아니면 벨기에나 이런 나라를 통해서 좋은 수제 초콜릿을 수입을 해서 호텔이나 항공사나 이런 데 납품을 하는 거예요. 아주 짭짤한 수입이었습니다. 왜냐하면 틈새니까요. 틈새 시장은 늘 수익을 동반합니다. 그건 잘 알았으니까요. 그런데 이것도 얼마 가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갑이라는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횡포란 단어를 달고 다니는데 이 프랑스에 있는 초콜릿 회사도 분명히 자기 제품을 팔면서 희한하게도 갑행세를 하는 거예요. 부실 포장으로 인해서 제품이 굉장히 많이 훼손됐는데 그것을 본사에 항의하니까 네 알아서 해라. 나 몰라라. 배째라 이거죠. 정말 황당한 상황이잖아요. 속은 정말 싸우고 싶어서 꿀떡 같은 거예요. 정말 강력하게 항의를 하고 싶은 거예요. 그런데 제가 나한테 물건을 안 주면 어떡하지? 하는 그 두려움 때문에 참고 참아가면서 우호관계를 유지를 합니다. 근데 문제는 불량 포장이 제품을 훼손하는 사례가 점점 많아지고요. 그게 적자로 이어지기 시작합니다. 이제는 선택을 해야 돼요. 제대로 하고 그만둬야 돼요. 그래서 수제 초콜릿 시장을 포기를 하는 거죠. 그렇지 않으면 내가 직접 만드는 겁니다. 둘 중에 하나. 정말 아쉽지만 yes or no지만 선택을 할 수밖에 없는 구조였습니다. 근데 도전은 재미있는 거라고 늘 생각했으니까 그래 내가 직접 제조를 한번 해보자 하고 나섭니다. 그런데 경험이 있어야죠. 정말 눈앞이 캄캄한 거예요. 이제 그때 생각났던 게 내가 프랑스에서 수제 초콜릿을 수입을 해서 특급 호텔, 쉽게 생각하면 제과 전문 셰프들이죠. 이 사람들을 계속해서 만나왔던 거죠. 또 그들의 모임이 있다는 것도 알게 됐었고 그 모임에 본인도 참여를 했었어요. 그래서 무작정 찾아가서 야 내가 초콜릿을 만들고 싶은데 그 가지고 있는 레시피를 나한테 전수해주면 안 되겠느냐. 뭐라고 할까요? 고양이에게 생선을 줬다고 뺏는다. 그 말이 어울릴까요? 아니면은 소에게 소죽을 줬는데 먹지 말라고 뺏는 걸까요? 아마 그런 표현이 맞을 겁니다. 제과 전문 셰프들은 그 레시피를 주는 순간 그 셰프가 가지고 있는 독창성을 완전히 잃어버리고 맙니다. 그 말은 셰프로서의 존재 가치도 없어진다는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당연히 모두들 거절하죠. 그런데 CEO의 성질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포기라는 걸 모릅니다. 생각이 깊어지고 고민은 할지언정 절대 포기하지 않습니다. 포기는 남의 일입니다. 결국은 외국인 셰프들 찾아가요. 찾아가서 그냥 편하게 지내는 거죠. 외국인 셰프들이 한국에 산다. 자기들한테 필요한 물품이 어디 있는지도 모를 거고 또 일일이 외국에서 사다 쓰려니까 불편하기도 할 거고 바로 그런 점을 도와줍니다. 필요한 물품을 사주고 외국에서 수입해서도 갖다 주고 그리고 혼자 나와 있으니까 외롭잖아요. 자연스럽게 말동무도 해주고 그러면서 이들하고 아주 친숙한 관계를 만들어냅니다. 그랬더니 이 셰프들이 변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한 사람 한 사람씩 초콜릿에 대한 레시피를 전달해 주는 거예요. 그렇게 20가지 레시피를 전수를 받습니다. 그리고는 2001년에 JF&B라는 회사를 창업을 합니다. 원래 있던 무역회사는 접고요. 그러면서 개발과 생산 인력을 채용을 해서 그들에게 배웠던 초콜릿을 쉽게 말하면 연구하고 제조하는 거죠. 그러면서 한편으로 이제 남들이 만드는 정도의 수제 초콜릿은 만들 수 있는데 내가 가진 특별한 초콜릿은 아직 못 만들었다. 다시 연구에 들어갑니다. 그러면서 외국인 셰프들이 알려줬던 20가지 레시피를 응용을 합니다. 그렇게 만들어낸 게 생크림 초콜릿이나 슈가 파우더 초콜릿이나 녹차 초콜릿이나 이렇게 31가지 제품을 나만의 제품 만들어낸 거죠. 그러면서 브랜드 네임도 만드는 거예요. 초콜릿 공예가라는 뜻으로 주빌리 소콜라띠에. 아이고 어렵죠. 그렇지만 그 초콜릿을 공예가처럼 만들어낸다는 아주 장인이라는 이미지를 그 안에다 듬뿍 심습니다. 그리고 백화점을 찾아갑니다. 영업을 해야 되니까요. 당연히 백화점은 문전박대하고 거의 마찬가지나 아주 싸늘한 냉담한 반응을 보였을 뿐입니다. 유명한 수제 초콜릿이 많은데 하필이면 한국 초콜릿? 그거 괜찮겠어? 아주 싸늘한 반응이죠. 그렇다고 포기하겠습니까? 설명하고 또 설명하는 거죠. 한 번이 안 되면 두 번, 두 번이 안 되면 세 번, 10번, 100번 찾아갑니다. 그러면서 맛을 보게 하고, 맛을 보게 했더니 유명 초콜릿하고 그렇게 다른 점이 없어요. 오히려 좀 더 낫다 하는 게 괜찮아져요. 그런데 또 한 가지가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브랜드 인지도가 없지 않느냐. 브랜드 인지도다. 없죠, 당연히. 아직까지 수제 초콜릿은 아무도 안 만들어 봤으니까. 처음 공부하는 거하고 똑같은 거니까. 그런데 지금 브랜드 인지도가 없다고 해서 미래도 없을 수 있겠느냐. 그들은 계속해서 거절을 하지만 나는 계속 찾아갑니다. 아쉬운 마음에 사정도 해보고 달래도 보고 언러도 보고 정말 수천 번의 노력을 아끼지 않습니다. 포기하지 않으니까. 본인은 포기할 생각이 없으니까. 그렇게 6개월이 지났을 때쯤 전화 한 통이 오는 거예요. 백화점인데요. 저희들이 초콜릿을 팔아보겠습니다. 하는 이야기가 오는 거예요. 이게 웬일입니까? 그야말로 신이 나는 거예요, 신이. 그 엔돌핀은 결국 사람을 흥이 만듭니다. 무료 시식회를 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몰리죠. 초콜릿 무료 시식회를 하니까. 많은 사람들이 감탄사를 연발하는 거예요. 이 초콜릿 정말 죽인다. 정말 맛있다. 그랬더니 단골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단골이 한번 생기면 당연히 매출은 증가합니다. 그러면서 한국 브랜드라고 무시하던 사람들도 점점 줄어갑니다. 자연스럽게 브랜드 인지도는 생기기 시작하고요. 당연히 입지는 커지죠. 매출이 되니까 이제는 사업 확장도 해보자 하는 고민까지 빠지게 됩니다. 그 당시 그러니까 2000년을 2004, 5년, 2000년대 초반에는요. 아마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전국적으로 커피 열풍이 일었습니다. 커피 열풍이 일면서 카페 문화가 새롭게 만들어지기 시작할 때예요. 김영환 대표는 나도 저기에 편성해야 되겠다. 그런데 나는 커피가 아니라 초콜릿으로 하겠다. 초콜릿 전문 카페를 만들겠다. 그렇게 생각을 한 거죠. 그러면서 즉시 셰프를 고용해서 제품을 만들기 시작합니다. 초콜릿 음료, 초콜릿 케이크, 초콜릿 쿠키. 거기에다가 좀 더 특별하게 뭐 가나슈 케이크 아니면 초콜릿 타르트라는 제품까지도 만들어내서 차별화를 시킵니다. 직접 뛰어다니는 매장은 본인이 뛰어다니고 본인이 해봐야지 알기 때문에 본인이 천년역이라서 공부를 해봐야지 알기 때문에 뛰어다니면서 매장을 물색을 하는 거죠. 명동으로, 대학로로, 강남으로, 잠실로. 그때 눈에 띄는 곳이 하나가 강남에 있는 GS타워에 있는 매점이었습니다. 그 유동인구도 기본적으로 많고 GS 전체에 근무하는 사람들 많으니까. 그렇게 2006년에 주빌리 소콜라띠의 1호점이 강남에다가 엽니다.
반응은 폭발적이었습니다. 손님은 엄청나게 몰리고요. 생각보다가 잘 된다가 아니라 대박 났다가 돼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당연히 가맹점 문의가 오는 거죠. 그렇게 해서 2007년에 여의도에 있는 SK 빌딩에 주빌리 소콜라띠에 2호점을 오픈합니다. 물론 거기도 반응이 폭발적이었습니다. 그러니까 3호점, 4호점, 대학로, 이대앞 뭐 계속해서 만들어지는 거예요. 당연히 손님들은 많아지고요. 그때서야 비로소 대한민국 토종 브랜드 주빌리 소콜라띠에 대한 인기를 실감하게 됩니다. 온라인, 오프라인 모두가 날립니다. 당연히 해외 진출 시작하죠. 그때 해외 진출을 나갈 때 이때도 김영한 대표만이 아주 특별한 그런 해외 진출을 시도를 합니다. 바로 초콜릿 종주국인 벨기에를 공략하는 거죠. 어떻게 생각하면 말도 안 되는 일이잖아요. 일본의 회사가 우리나라에 와서 김치 공장을 만들겠다는 말하고 뭐가 다르겠습니까? 팔리겠습니까? 그런데 내가 초콜릿 종주국에 가서 거기서 1등을 해야지 세계 1등을 할 수 있다. 아주 꿈도 포부도 당차죠. 즉시 시장조사에서 들어갑니다. 갔더니 북부에서 남부까지 그야말로 수백 개의 초콜릿 기업들이 존재하는 거예요. 그때 김영한 대표는 남부에 있는 왈롱주의 리벨이라는 수도에서 여기 공장을 만들어야 되겠다 하고 공장 설립을 결심을 합니다. 그리고 벨기에 투자청에다가 나는 리벨의 공장을 세우겠다 하고 요청을 했더니 반신반의하는 거예요. 아니 벨기에 하면 초콜릿 종주국인데 듣도 보도 못한 아시아 사람이 와서 그것도 한국이라는 나라에서 와서 여기서 공장을 만든다니 안 믿어지죠. 당연히. 결국은 그 투자청 사람이 대한민국에 실사를 오게 됩니다. 그때 목격한 것이 초콜릿 카페였습니다. 깜짝 놀라고 맙니다. 그들은 말이 필요 없이 지금 작은 회사든 그리고 직원이 수가 적든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바로 도장을 찍어줍니다. 실제 아시아인으로서는 최초로 벨기에에서 초콜릿 공장을 설립합니다. 그때가 2010년 8월입니다. 그야말로 스스로의 노력에 의해서 종주국에 뿌리를 내리기 시작한 거죠. 그러면서 국제박람회를 참가해서 내 수제 초콜릿이 좋다는 것을 전 세계에 알리기 시작합니다. 그야말로 수출기를 늘려가는 거죠. 2011년에는 베트남에 진출하게 되고요. 2013년에는 중국 상해에 진출합니다. 그렇게 글로벌 브랜드를 점점 만들어가는 거죠. 매출액이요? 2013년에 180억이 넘어설 정도였으니까요. 노력에 노력을 아끼지 않으니까 당연히 가능한 겁니다. 김영한 대표는 늘 그렇습니다. 지금도 차별화시켜서 거기에 도전하는 거죠. 자신감을 듬뿍 심어서 말입니다. 지금은 국내 최초 1등 초콜릿 기업이지만 이제는 머지않아서 세계적인 위상을 가질 수 있는 대한민국의 토종 브랜드가 될 것을 믿습니다. 그만큼 열심히 하기 때문에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여기까지입니다. 고맙습니다.